미국도 별 볼 일 없다. 우리의 선택은 한국이다. 한국이 최근 외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거 미제라면 무조건 최고라고 여겼던 분위기도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의 발언까지 공개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자카르타 국방부 별관 3층.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었지만 창문 밖 열기가 느껴지는 오후였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 나라 제안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왼쪽이 미국, 오른쪽이 한국이었어요. 분담금 조정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누군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얼굴이었습니다. 상관인 하산 국장이 한국 제안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디, 한국이야 성실하긴 하지. 근데 우리 없으면 못 가. 옆자리에 앉은 조달팀 선배가 거들었어요. 조금만 버티면 알아서 양보할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안서를 다시 펼쳐보니 한국 쪽 조건이 생각보다 구체적이었거든요. 납기, 정비 일정, 부품 공급 계획까지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각 항목마다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어요. 미국 제안서는 달랐습니다. 표지가 두껍고 글씨가 화려했지만 막상 세부 조건은 애매한 표현이 많았어요. 검토 후 협의, 상황에 따라 조정, 추후 논의 가능. 그런 문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담당자 정보도 본사 대표 번호 하나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차이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담당자 도윤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영상 통화 화면 속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뒤로 사무실 형광등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세계 지도가 붙어 있었고 여러 나라의 빨간 핀이 꽂혀 있는 게 보였어요. 아디님, 조건을 다시 검토해 주시면. 그가 말을 잇기도 전에 하산 국장이 제 옆에서 손짓했습니다. 단칼에 끊어. 저는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사실 도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그게 이상했지만 저는 준비한 멘트를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조건으로는 어렵습니다. 도윤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화면 너머로 그가 뭔가 말하려다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이 움직였다가 다시 닫혔어요. 저희도 내부 사정이.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제 논의는 없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 건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그 말투가 묘했습니다.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느낌이었어요. 통화가 끊기자마자 회의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산 국장이 의자를 뒤로 젖히며 말했어요. 봐라. 한국 돈 급해. 조달팀 선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거들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다시 굽히고 들어온다. 다른 직원 하나가 제안서를 덮으며 말했어요. 애들이 뭘 알아. 우리가 얼마나 큰 시장인데. 그때 누군가 툭 던졌습니다. 미국도 있잖아. 우리가 왜 서둘러?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한국 담당자의 눈빛이 절박함이라기보다 단단함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마치 이미 다른 계획이 있는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지도의 빨간 핀들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제안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국 쪽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본 제안은 검토 기한 내 회신이 없을 시 자동 철회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자동 철회라. 보통은 이런 문구를 안 넣거든요.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은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미국 제안서에는 그런 문구가 없었어요. 대신 유효기간이라는 항목 자체가 비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조달팀 선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무 생각하지 마, 아디. 한국은 우리한테 팔아야 해. 다른 데 갈 데가 어딨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다른 부서 직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더니 물었어요. 전투기건 어떻게 됐어요? 선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국 쪽으로 기울고 있어. 한국은 좀 비싸게 부르더라고.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미국이 낫지.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카르타 시내는 늘 그렇듯 차들로 막혀 있었고
오토바이들이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갔습니다. 배기가스 냄새가 차 안까지 스며들었어요. 신호등이 바뀌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에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걸까? 하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졌어요.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제 성장률, 인프라 투자, 국방 예산 증액, 우리나라 얘기였어요.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 거라고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은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힘들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회의가 좀 길었어. 아내가 접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매일 늦네. 그 전투기 일 때문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끝날 거야. 방향이 거의 정해졌어. 아내가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마 미국 쪽. 아내는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밥을 퍼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요. 한국 담당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차분함이 왜 계속 신경 쓰이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전투기 게임이 떠 있었어요. 아빠, 이거 봐. 아들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거 한국 전투기래. 진짜 멋있지. 저는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멋있네.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들 세계에서는 이미 한국 전투기가 멋있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휴대폰으로 한국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궁금했습니다. 화면에 뜬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와 방산 협력 확대, 말레이시아 협상 진행 중, 필리핀 전투기 도입 검토. 저는 화면을 내리다가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얘기하고 있더군요. 기사를 하나 열어봤어요. 폴란드는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말레이시아는 최종 협상 단계라고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에어컨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기다리게 하는 동안 한국은 뭘 하고 있을까? 도윤의 사무실 벽에 붙어있던 세계 지도가 떠올랐어요. 그 빨간 핀들이요. 하지만 그 생각도 금방 지워버렸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에서 미국 쪽 담당자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갈 거라고 믿으면서요. 한국은 결국 다시 올 거라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실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았지만 저는 그게 자신감이 아니라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며칠 뒤 진짜로 미국 쪽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남자는 정장 핏이 완벽했어요. 옅은 회색 수트에 남색 넥타이, 구두까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가죽 서류 가방을 한 손에 들고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습니다. 리처드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왔습니다. 악수를 하는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 사람은 준비되어 있구나. 손에 힘이 딱 적당했고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소는 친근했지만 계산된 느낌이었어요. 하산 국장이 그를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잠깐 날씨 얘기가 오갔어요. 자카르타 날씨가 워싱턴보다 습하네요. 리처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활기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얇은 태블릿 하나를 꺼내 놓았어요. 화면을 켜자 미국 국방부 로고가 떴습니다. 시간이 소중하시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가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훌륭한 선택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산 국장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무슨 선택 말입니까? 리처드가 태블릿을 돌려 우리 쪽으로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우리가 거절한 한국 제안서 요약본이 떠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상을 보류하신 거 아닙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놀랐습니다. 우리 내부 회의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산 국장도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리처드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바닥이 좁습니다. 정보는 빠르게 돌아가죠. 그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전투기 사진이 나타났어요. 한국이요. 나쁘지 않죠. 그가 말했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가격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깐 멈췄어요.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레벨이 다릅니다. 조달팀 선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요? 리처드는 마치 강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투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치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미국을 선택하면 당신들은 보호받습니다. 반대로 한국을 선택하면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지역 내 균형이 깨질 수 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보호라는 단어가요. 하지만 하산 국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리처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전투기 자체는 괜찮습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유사시에 누가 당신들 편에 설까요? 그는 태블릿을 다시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인도 태평양 지도가 떴어요. 여러 나라의 색깔이 칠해져 있었습니다. 파란색이 미국 동맹국이었고요. 우리는 네트워크입니다. 리처드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보 공유, 합동훈련, 부품 호환,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은 좋은 파트너지만 이 네트워크의 중심은 아닙니다. 하산 국장이 물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리처드가 미소 지었어요. 경쟁력 있게 맞추겠습니다. 그는 화면을 또 넘겼습니다. 이번엔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한국 제안서처럼 빼곡하지 않았습니다. 큼직한 글씨로 총액만 적혀 있었어요. 세부 항목은 협의 가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한국 제안서를 떠올렸어요. 한국은 모든 항목을 쪼개서 보여줬습니다. 기체 가격, 정비 비용, 부품 공급, 교육 훈련, 하나하나 숫자가 박혀 있었어요. 미국은 달랐습니다. 큰 그림만 보여주고 있었어요. 리처드가 태블릿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가 우리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미국 말고 다른 선택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회의실에 당연하지라는 공기가 깔렸습니다. 조달팀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고 하산 국장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리처드의 논리가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미국은 강했고 네트워크는 실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국 담당자 도윤이 보여줬던 구체적인 숫자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납기 361, 정비 거점 5개, 부품 재고 확보율 95%. 그런 구체성이 미국 제안서에는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리처드가 일어섰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악수를 하며 말했습니다. 곧 정식 제안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한마디 더 했어요. 참,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모두 그를 바라봤습니다.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오래 열려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하산 국장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역시 미국은 다르구만. 조달팀 선배도 거들었습니다. 한국하고는 급이 달라. 보호까지 해준다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들을 펼쳤어요. 한국 제안서와 리처드가 보여준 미국 자료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한국 쪽은 여전히 빼곡했어요. 모든 페이지에 숫자와 일정이 박혀 있었습니다. 미국 쪽은 깔끔했습니다. 큰 그림, 멋진 문구, 그리고 협의 가능이라는 여백이요. 저는 그 여백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유연함일까? 아니면 애매함일까?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자카르타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제안서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어요. 자동 철회라는 문구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날짜가 보였어요. 유효 기한이 이틀밖에 안 남았더군요. 저는 그 날짜를 보면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산 국장에게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이미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으니까요. 나조차도 잠깐 그 말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보호라는 단어예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리처드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기회는 오래 열려있지 않다.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기회라는 단어가 묘하게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싱가포르행 비행기는 이른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하산 국장과 저, 그리고 공군 측 인사 한 명이 함께였어요. 창밖으로 자카르타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 속 서류를 확인했어요. 미국과 한국 제안서 모두 넣어왔지만 한국 쪽은 이미 유효 기한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하산 국장은 기내에서 내내 미국 자료만 들여다봤어요.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했을 때
습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에어쇼 행사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안에서 각국 군복과 정장 차림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들이 뒤섞였습니다. 행사장은 거대했습니다. 활주로 옆으로 전시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하늘에서는 시범 비행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비행기보다 부스 안쪽을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느꼈어요. 여기는 전투기 축제가 아니라 소문 경매장 같았습니다. 미국 부스는 제일 컸어요. 입구부터 화려했고 안에는 대형 스크린이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각국 대표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산 국장이 그쪽으로 가려는 걸 저는 따라갔습니다. 한국 부스는 중간쯤 위치해 있었어요. 크기는 미국보다 작았지만 사람은 많았습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슬쩍 봤어요. 부스 안쪽 벽면에 여러 나라 국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계약 체결국인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많더군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주변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체보다 납기, 부품, 정비를 더 크게 이야기했어요. 어느 나라 장교 둘이 벤치에 앉아 얘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중고 기체는 이제 끝이야. 한 명이 말했습니다. 부품 하나가 10년 전엔 $5였는데 지금 $500래. 다른 한 명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사야 하는데 납기가 문제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건 바로 우리 고민이었어요. 점심시간쯤 저는 식당 구역에 있었습니다. 테이블마다 각국 대표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빈자리를 찾다가 어느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명찰에는 폴란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좋은 나라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우리는 잠깐 날씨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전투기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요즘 한국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그는 진지했어요. 표정에서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나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폴란드 담당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과 일해봤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떠셨습니까? 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폴란드 담당자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딱 2번 두드렸어요. 첫째 납기, 둘째 후속 지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유럽 업체들은 말이 많고 서류가 두껍고 변명이 많습니다. 한국은 계약서가 얇아도 핵심이 박혀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국 제안서를 떠올렸습니다. 빼곡한 숫자들, 구체적인 일정, 담당자 이름까지 적힌 그 페이지들이요. 폴란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운용의 공포를 알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이상하게 박혔습니다. 운용의 공포라. 전투기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터에서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었어요. 폴란드 담당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싼 게 아니더라고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여러 언어로 대화가 오갔어요. 납기, 부품, 정비, 가동률 같은 단어들이 반복됐습니다. 오후에 저는 다시 전시관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엔 더 주의 깊게 들었어요. 어느 테이블에서는 이런 말도 들렸습니다. 싼 게 아니더라. 30년 굴리면 유지비가 다 먹어. 다른 부스 앞에서는 중동 쪽 사람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통역사를 통해 들리는 내용은 부품 공급 안정성에 관한 거였습니다. 저는 한국 부스 앞을 다시 지나갔어요. 이번엔 안쪽까지 들여다봤습니다. 벽면의 국기 스티커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집트.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부스 안에서 한국 직원이 어느 나라 대표에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며 뭔가 짚어가며 얘기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도윤이 생각났어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 구체적인 숫자들, 그리고 자동 철회라는 문구. 저녁 때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산 국장은 미국 쪽 사람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며 나갔어요. 저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 야경이 보였어요. 빌딩마다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국 제안서를 다시 펼쳤어요. 유효 기한은 이미 지났지만
내용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납기 361, 정비 거점 5개, 부품 재고 확보율 95%. 폴란드 담당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 다르다.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라서 운용의 공포를 안다. 저는 제안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뭘 사려고 하는 걸까? 전투기를 사는 걸까? 아니면 이름을 사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내일 일정표를 보니까 미국 부스 방문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폴란드 담당자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지만 저는 애써 지우려 했어요. 싱가포르에서 돌아오자마자 나는 이상한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는데 폴란드 담당자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 다르다. 운용의 공포를 안다. 저는 서랍에서 한국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유효 기한은 지났지만 혹시 몰라서 다시 펼쳐봤어요. 여전히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게 보였어요. 전에는 그냥 숫자였는데 이제는 각 숫자 뒤에 의미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견적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어요. 1시간쯤 지나서 알림이 왔습니다. 아디님, 갑작스러워서 의아하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에 왜 이제 와서라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미국 쪽에도 연락했습니다.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견적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리처드는 여유롭게 답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걸렸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게 유연함인지 애매함인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두 나라에서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쪽은 이전과 거의 같았어요. 다만 유효기한 항목에 새 날짜가 박혀 있었고 맨 끝에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가 있었습니다. 본 거는 최종 제안입니다. 미국 쪽은 달랐어요. 총액이 조금 올라 있었고 세부 항목은 여전히 협의 가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두 견적서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필요했어요. 숫자만 봐서는 뭐가 나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인연이 있던 교수를 떠올렸습니다. 항공전력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진 분이었어요. 퇴근길에 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캠퍼스는 조용했어요. 저녁 시간이라 학생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교수 연구실은 공대 건물 3층에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책과 서류가 가득했어요. 벽면에는 각종 전투기 사진과 도면이 붙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맞았어요. 아디, 오랜만이네. 저는 인사를 하고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두 견적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교수님이 서류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전투기 도입건인가?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 판단이 안 서서요. 교수님은 두 서류를 번갈아 보더니 종이 2장을 꺼내 놓았어요. 그리고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아디, 너 지금 기체 성능만 보고 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은 종이에 원을 그리며 말했습니다. 전투기는 살 때가 아니라 고장났을 때가 전쟁이야. 그 말이 폴란드 담당자의 말과 겹쳤어요. 운용의 공포. 교수님이 미국 견적서를 가리켰습니다. 미국은 이름값이 있지. 하지만 너희 같은 나라에겐 조건이 늘 비싸고 까다로워. 그는 항목들을 펜으로 짚어가며 설명했어요. 이거 봐. 협의 가능이라는 게 많지. 이게 뭔 뜻인 줄 아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임을 안 진다는 뜻이야.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문제 생기면 협의하자는 거지. 우리가 해결해준다는 게 아니야. 그는 한국 견적서를 펼쳤어요. 이건 솔직하다. 그가 말했습니다. 좋은 건 좋은 대로, 책임은 책임대로 박혀 있어. 교수님은 항목 하나하나를 짚어갔습니다. 납기 361. 이건 확정이야. 협의 가능이 아니라. 정비 거점 5개. 위치까지 명시되어 있어. 부품 재고율 95%. 이것도 책임 조항이 있지.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뭔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미국 건 허상이 많아. 표현이 멋있지. 하지만 실제로 문제 생기면 내가 뛰어야 해. 한국 건 허상이 없어. 할 수 있는 것만 적어놨어.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들 30년 굴린다고 생각해봐. 교수님은 종이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어요. 초기 비용, 정비 비용, 부품 교체 비용, 업그레이드 비용 하나씩 계산해 나갔습니다. 미국은 초기 비용이 높고 정비는 별도야. 부품 단종되면 책임 없어. 납기도 불확정이지. 한국은 초기 비용 낮고
정비 포함이야. 부품 공급 책임이 명문화되어 있고 납기가 확정되어 있어. 그는 두 숫자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30년 총비용을 보면 한국이 오히려 저렴해. 저는 그 숫자를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님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어요. 아디, 전투기는 명품 가방이 아니야. 이건 국가 안보야. 멋있어 보이는 것보다 제대로 날아야 하는 거지. 저는 그날 교수 연구실을 나오며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캠퍼스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뭘 보고 있었던 걸까? 이름을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의 계산, 폴란드 담당자의 증언, 도윤의 구체적인 숫자들, 모든 게 한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산 국장은 이미 미국 쪽으로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해도 들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물었어요. 오늘 늦었네. 교수님 만나고 왔어. 저는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잠은 좀 구했어. 아내가 물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도움됐어. 저는 컵을 들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너무 도움이 돼서 문제야. 아내는 무슨 뜻인지 몰라 하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회의에서 이 얘기를 꺼내야 할까요? 하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미국 측 공식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하산 국장뿐 아니라 국방부 고위 관계자 몇 명도 참석했습니다. 다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리처드가 들어왔을 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담당자 2명을 데려왔어요. 한 명은 엔지니어처럼 보였고 다른 한 명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있었습니다. 인사가 오갔고 자리에 앉았어요.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리처드가 리모컨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운용 계획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인도네시아 지형이 떴어요. 섬들이 펼쳐져 있었고 주요 도시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리처드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저는 화면을 보다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도의 선 배치가 조금 달랐어요. 축척도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리처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방어망을 구축하면.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지도 우리 기준과 다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리처드가 화면을 돌아봤습니다. 어느 부분 말씀이신지. 저는 일어나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이 섬간거리요. 실제보다 가깝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해역 수심 데이터도 우리 해군 자료와 다릅니다. 리처드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기술 담당자가 급하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기술 담당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범용지도 데이터를 쓴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범용 데이터라 우리나라 맞춤이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리처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소한 기술적 수정입니다. 본 계약 때 정확한 데이터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게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전투기 운용 계획에서 지형 데이터는 핵심이었습니다. 거리가 틀리면 항속 거리 계산이 틀리고 수심이 틀리면 해상 작전 계획이 틀려요. 하산 국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리처드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리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를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를 보호한다고.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나왔지만 저는 손뼉을 칠 수 없었어요. 리처드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조율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국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같은 회의실이었지만 분위기는 달랐어요. 참석 인원이 적었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은 오지 않았어요. 하산 국장도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을 때 그는 노트북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화려한 장비는 없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자 프로젝터가 켜졌어요. 화면에 인도네시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즉시 알아챘어요. 이건 우리 지도였습니다. 도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고 기상 변화가 심합니다. 그는 화면을 넘겼어요. 우기와 건기 강수량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기상청 자료였어요. 그래서 정비 거점은 분산형이 필요합니다. 도윤이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5개 거점을 이렇게 배치하면 전국 어디서든 2시간 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각 거점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고
거점마다 필요 인력과 장비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각 거점까지 부품 운송 시간까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은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월별 정비 스케줄이었습니다. 우기에는 실내 정비 위주로, 건기에는 외부 점검을 집중하는 방식이었어요. 우리 기후를 반영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도윤이 잠깐 웃었어요. 실무자끼리는 압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으면 결국 현장에서 사람이 울거든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현장에서 사람이 운다. 그건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어요.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도윤이 화면을 계속 넘겼습니다. 부품 공급 계획, 정비 인력 교육 일정,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 모든 게 우리 상황에 맞춰져 있었어요. 심지어 인도네시아어 정비 매뉴얼 제작 일정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미국 프레젠테이션을 떠올렸어요. 범용지도, 사소한 수정, 본계약 때 업데이트,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하산 국장이 물었어요. 이 계획대로 하면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윤이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90% 이상 보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하겠습니다. 보장이라는 단어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미국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협력하겠다, 그런 말들만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자료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도윤이 노트북을 덮으며 대답했어요. 3개월쯤요. 인도네시아 기상 데이터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개월. 우리가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동안 한국은 우리나라를 공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윤이 나가고 회의실에 저와 하산 국장만 남았어요. 국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준비는 잘했는데 결국 미국이지 뭐.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하산 국장이 저를 봤어요. 한국 쪽이 더 구체적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지형도 제대로 몰랐어요. 국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사소한 거야. 아디, 큰 그림을 봐야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사소한 게 아니라는 걸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전투기도 디테일에서 결정난다는 걸요. 이틀 뒤 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한국행이었어요. 도윤이 초청했습니다. 실제 운용 현장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하산 국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 낭비라고 했어요. 이미 미국 쪽으로 결정이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저는 혼자 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쌀쌀했어요. 자카르타와 달랐습니다. 도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차를 타고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갔어요. 빌딩들, 아파트들, 정돈된 거리. 도윤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비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기지 정문이 보였습니다. 건문을 거쳐 안으로 들어갔어요.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고 멀리 경납고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정비고 앞이었어요. 건물은 크고 낡아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기름 냄새가 났어요. 바닥은 깨끗했지만 벽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비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분해된 기체 하나가 중앙에 놓여 있었고 주변으로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손때 묻은 공구들, 오래된 측정 장비들. 하지만 모든 게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정비병 한 명이 다가왔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작업복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도윤이 소개했습니다. 박 상사입니다. 10년 경력이에요. 박 상사가 경례를 하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만져졌습니다. 현장 사람의 손이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박 상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해된 기체 쪽으로 갔어요. 엔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 상사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체는 정기 점검 중입니다. 3000시간 주기예요. 저는 엔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부품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어요. 부품이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 상사가 잠깐 웃었어요. 저희가 밤새라도 맞춥니다. 그 말이 가볍지 않게 들렸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말했어요. 여기는 부품 대기 시간이 평균 4시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시간이라. 미국 제안서에는 그런 구체적인 숫자가 없었어요. 박 상사가 벽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벽 한쪽에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액자 속에 전쟁터 사진들이 있었어요. 폭격 맞은 활주로, 부서진 항공기,
젊은 조종사들. 박 상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6.25 전쟁 때입니다. 저는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한 사진에는 정비병들이 야전에서 비행기를 고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공구도 제대로 없어 보였어요. 박 상사가 말했습니다. 우린 하늘을 잃어본 나라입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하늘을 잃어본 나라. 폴란드 담당자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전쟁을 겪은 나라라서 운용의 공포를 안다. 저는 사진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정비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비고를 나왔어요. 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전투기 한 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점심 드시고 부품 창고도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많은 걸 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정비병들, 박 상사의 손, 제자리에 놓인 공구들. 그게 전부 메시지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일한다는 메시지. 점심을 먹고 부품 창고로 갔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선반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부품이 번호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어요. 담당자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실시간 재고 관리 시스템입니다. 부품 하나까지 추적됩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각 부품마다 수량, 위치,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에는 몇 분 만에 찾을 수 있겠더군요. 오후 늦게 우리는 다시 차를 탔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운전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윤이 잠깐 웃었어요. 화려하진 않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를 봤으니까요. 도윤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전투기는 기계가 아니라 국가의 기억이라는 생각이요. 벽에 걸린 사진들, 박 상사의 말, 정돈된 공구들, 그게 다 기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지켜야 한다는 기억. 숙소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말했습니다. 내일 공장도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보고 싶습니다. 도윤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로비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산 국장에게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투기를 상품으로 봤어요. 사고파는 물건으로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전투기는 생존이었어요. 하늘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 그 차이가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 책임지는 태도, 현장의 진지함.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공장을 보면 뭘 더 알게 될까요? 아니, 이미 충분히 봤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장으로 갑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렸어요. 공단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큰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도윤이 차를 세운 곳은 거대한 공장 앞이었습니다. 정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천막 같은 작업장에서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 손으로 부품을 조립하는 모습. 도윤이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60년대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시작했어요. 저는 사진 속 사람들을 봤어요. 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작업복도 변변치 않았고 장비도 낡아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조립 라인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천장이 높았고 조명이 환했습니다. 여러 대의 기체가 조립 중이었어요. 각 단계마다 작업자들이 붙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다가 뭔가 눈에 띄는 걸 발견했습니다. 기체 옆면에 여러 나라의 표식이 임시 스티커로 붙어 있었어요. 폴란드 독수리, 말레이시아 초승달, 필리핀 태양. 저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도윤이 짧게 대답했어요. 예약입니다.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예약이라는 단어가 실물처럼 보였어요. 자리라는 게 정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줄을 서고 있었어요. 도윤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따라가면서 각 기체를 봤어요. 어떤 건 동체만 완성되어 있었고 어떤 건 거의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용접 소리, 드릴 소리,
검사 장비 작동 소리, 모든 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공장 한쪽 벽을 가리켰어요. 거기엔 오래된 흑백 사진과 함께 작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공장 바닥에서 시작됐다. 저는 그 문구를 읽으며 멈춰 섰습니다. 도윤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린 남이 주는 걸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들었고 고쳤고 버텼습니다. 저는 벽의 사진을 다시 봤어요. 천막 작업장, 낡은 공구, 젊은 얼굴들. 거기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공장 투어가 끝나고 우리는 회의실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도윤이 물 한 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저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어요. 뭘 물어야 할까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결국 제일 솔직한 질문을 꺼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도윤이 잠깐 웃었습니다. 우리밖에 없으니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누가 우릴 지켜주지 않아요. 그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기체에 붙은 스티커들, 벽의 문구, 도윤의 말,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그리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봐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요. 미국 쪽을 먼저 적었습니다. 초기 비용 높음, 정비 별도, 부품 단종 시 책임 없음, 납기 불확정, 구체적 계획 없음. 한국 쪽을 적었습니다. 초기 비용 낮음, 정비 포함, 부품 공급 책임 명문화, 납기 확정, 가동률 보장, 현지 맞춤 설계. 저는 두 줄을 비교하며 봤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했던 계산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총비용. 결론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미국이 더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더 비쌌고 더 애매했습니다. 한국은 더 저렴했고 더 명확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맨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한국은 우리를 공부했다. 미국은 우리를 몰랐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정비고의 사진, 박 상사의 손, 공장의 스티커들, 벽의 문구.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투기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파트너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갈 사람을 고르는 거였어요. 자카르타에 도착한 건 밤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어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출장 다녀오셨어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 다녀왔어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좋죠? 요즘 뜨는 나라 아닙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뜨는 게 아니라 이미 올라와 있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아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짐을 풀었어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거기 적힌 계산들을 다시 봤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숫자 너머에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신뢰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 하산 국장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한국이 낫다고 말하면 들어줄까요? 아니면 이미 결정된 일이라며 묵살당할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적어도 말은 해야 해. 그게 제 일이니까. 출근길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를 정리한 문서였어요. 객관적으로 쓰려고 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쪽이 우위에 있다고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하산 국장 방으로 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국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한국 다녀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산 국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땠나? 저는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국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기더니 저를 봤어요. 자네 한국한테 넘어간 거 아닌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하산 국장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아디, 우린 이미 방향을 정했어. 미국 쪽으로 가기로 했잖나.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더 구체적이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국장이 손을 내저었어요. 비용만 보면 안 돼. 정치적 관계, 안보 동맹. 그런 것도 봐야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장 표정을 보니 이미 마음을 닫은 게 느껴졌거든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별 내용 없는 메시지들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동료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밥을 먹는데 조달팀 선배가 물었어요. 한국 어땠어? 괜찮았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선배가 웃었어요. 그래도 미국이지.
한국은 아무래도 급이 다르잖아.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현장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선배가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아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이미 윗선에서 정한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서류 작업을 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서 공장의 스티커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예약이라는 단어가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경제 소식, 날씨, 교통 상황. 저는 창밖을 보며 듣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피곤해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오늘 일찍 왔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좀 피곤해서. 아내가 물 한 잔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며 TV를 봤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이 바뀌었어요.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말레이시아, 한국과 전략 협력 확대. 자막 아래로 뉴스 영상이 나왔습니다. 악수하는 장면,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환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아나운서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과 방산 협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투기 추가 도입과 함께 정비센터 공동 운영에 합의했습니다. 화면에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나와 말했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죠.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거 한국 전투기야. 멋있지? 저는 아들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TV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이제 스튜디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전문가가 나와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약진이 눈부십니다. 구체적인 이행 능력과 합리적인 가격이 경쟁력이죠.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어요. 아내가 따라 나오며 물었습니다. 어디가? 저는 문고리를 잡고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아내를 보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 있어?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늦었어.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내가 제 팔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야? 뭐가 늦었어? 저는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TV 화면에는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요. 저 자리. 제가 말했습니다. 저게 우리 자리였어. 아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신발을 벗고 다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공장의 스티커들, 도윤의 말, 하산 국장의 거절, 그리고 지금 이 뉴스, 모든 게 연결되었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동안 말레이시아는 결정했던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저울질하는 동안 다른 나라들은 줄을 섰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리가 하나씩 차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설명 좀 해줘. 무슨 일인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TV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라가 우리보다 빨랐어. 한국을 선택했어. 우리는 아직도 미국이냐 한국이냐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우리도 정하면 되잖아.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자리가 있어야 정하지. 아내는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공장에서 본 스티커들이 뜻하는 게 뭔지요. 생산 라인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기체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먼저 계약한 나라가 먼저 받는 거였어요. 우리가 늦으면 순서가 밀리는 겁니다. 몇 년씩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생각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축하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아직 기회가 있냐고 물어야 할까요?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산 국장에게 이 뉴스를 보여주면 생각이 바뀔까요? 아니면 여전히 미국만 고집할까요? 새벽 2시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노트북을 켰어요.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한국 협력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납기 2년 정비센터 공동 운영, 기술 이전 포함, 가동률
90% 보장. 모든 게 구체적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의 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저는 눈이 푹 꺼진 채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이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따라 마시며 아들을 봤습니다. 뭐 보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어폰을 빼며 휴대폰을 제게 내밀었어요. K-팝이야, 아빠. 이 노래 진짜 멋있어. 화면을 보니 한국 아이돌 그룹 뮤직비디오였습니다. 화려한 춤, 현란한 조명, 중독성 있는 멜로디. 아들이 신이 나서 말했어요. 친구들이 다 들어.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어.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구나. 그런데 화면을 보니 자막이 한국어였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너 한국어 알아? 아들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조금. 친구들이 다 배우고 있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며 발음을 따라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숫자와 계약서가 싸우고 있었는데 아이의 세계에서는 이미 한국이 멋있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휴대폰을 다시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아빠 근데 있잖아. 한국은 방산만 잘하는 게 아니야. 저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어요. 방산이라는 단어가 아들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보여줬어요. 전투기, 배, 탱크, 막 그런 거 많이 만든대. 친구가 유튜브에서 봤대. 문화도 다 한국이야.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로 한국 방산 관련 영상들이 뜨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수백만이었습니다. 댓글도 여러 나라 언어로 가득했어요. 아들이 제 팔을 잡고 떼를 썼습니다. 아빠, 나 한국 가고 싶어. 다음에 꼭 데려가. 저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제가 한국을 협상 상대로만 생각하는 동안 제 아이는 한국을 가보고 싶은 나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기회되면 가자. 아들이 환호했어요. 진짜 약속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힘들어 보였어. 괜찮아. 저는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아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어떻게든 되겠지.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어떻게든 되긴 하겠죠.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인데.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자리로 가다가 조달팀 선배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선배가 작게 말했어요. 말레이시아 뉴스 봤지? 국장님이 난리야. 저는 하산 국장 방을 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오전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긴급 회의라고 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산 국장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모두들 봤을 겁니다. 국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과 계약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국장이 테이블을 손으로 쳤어요. 우리보다 한 발 늦었습니다. 조달팀 선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산 국장이 저를 봤어요. 아디, 자네 한국 다녀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국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쪽 여유분 있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공장에서 봤는데 생산 라인이 꽉 차 있었습니다. 국장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그럼 우리 차례는 언제쯤 되는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계약해도 2, 3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에서 한숨 소리가 나왔어요. 국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미국은? 조달팀 직원이 대답했어요. 미국도 납기가 불확실합니다. 오히려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국장이 의자에 기댔습니다. 표정이 지쳐 보였어요. 우리가 너무 느긋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생각했어요. 느긋한 게 아니라 오만했던 겁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들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한국 노래 또 찾았어. 진짜 좋아.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재생됐어요. 화려한 영상, 중독성 있는 음악, 수천만 조회수. 댓글을 보니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어로 응원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전투기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문화를 팔고 있었습니다. 꿈을 팔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동경하는 나라, 젊은이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 어른들이 신뢰하는 기술,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 아들처럼 한국 노래를 듣는 아이가 자라서
한국 제품을 고를 확률이 높았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이 한국 기업을 신뢰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어요. 생태계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을 가는데 젊은 직원들이 얘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어제 한국 드라마 봤어. 완전 재밌어.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한국 음식 먹으러 가자.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였어요. 문화적 영향력이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카르타 거리에 한국 브랜드 간판들이 보였어요. 편의점, 화장품 가게, 치킨집,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전투기 계약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짐을 싸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빠 한국 갈 때 여기 가고 싶어.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서울 명동 거리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꼭 데려갈게.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 세대에게 한국은 이미 동경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고민하는 동안 다음 세대는 이미 선택을 끝낸 겁니다. 말레이시아 뉴스가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사무실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의 번호를 찾았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아디님. 저는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도윤 씨. 말레이시아 소식 봤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도 다시 논의하고 싶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전화기 너머로 도윤이 숨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논의하시려고요? 저는 급하게 말했어요. 조건을 복원하겠습니다. 추가 요구도 전부 맞추겠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저는 불안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분담금 비율도 조정 가능하고 계약 기간도 유연하게 갈 수 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차분했고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어요. 아디님, 늦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가격 때문입니까? 우리가 더. 도윤이 말을 끊었어요. 가격이 아닙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갈 나라를 먼저 정하고 있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어요. 함께 갈 나라. 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탈락했다는 뜻입니까? 도윤이 대답했어요. 인도네시아가 저희를 필요로 하실 때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이 말을 이었어요. 저희도 계획이 있습니다. 생산 라인, 인력 배치, 부품 공급망,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한 나라와 계약하면 그에 맞춰 전체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작게 물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짧게 끝났어요.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단칼처럼 날아왔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처음부터 확실했습니다. 조건 협상도 빨랐고 결정도 명확했어요. 함께 가기로 한 파트너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협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조건을 따지고 이득을 계산하는 거래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파트너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함께 갈 사람을요.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도윤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1년 뒤에 다시 연락 주십시오. 그때 생산 일정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1년이라. 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건 사실상 거절이나 다름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통화가 끊기고도 제 손은 한동안 휴대폰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귀에 도윤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함께 갈 나라를 먼저 정한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자카르타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조달팀 선배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괜찮아? 안색이 안 좋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선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점심 먹으러 가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산 국장에게 보고해야 할까요? 한국이 거절했다고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점심을 먹는데 입맛이 없었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떠먹다가 포기했어요. 선배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하산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니 국장이 물었어요. 한국 쪽 연락해봤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통화했습니다. 국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떻게 됐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국장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저는 통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함께 갈 나라를 먼저 정한다는 말. 1년 뒤에 다시 연락하라는 말. 국장이 책상을 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팔라는 건데 안 판다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파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를 선택하는 겁니다. 국장이 비웃었어요. 파트너? 무슨 결혼도 아니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미국 쪽은 어떻게 됐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도 납기가 불확실합니다. 3, 4년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거 완전히 꼬였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국장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이거 회복 가능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국장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그는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너무 자신했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어요. 컴퓨터 화면을 켰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였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없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모든 걸 끝냈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 한국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유효 기한이 지난 지 오래된 서류였어요. 페이지를 넘겨보니 여전히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 명확한 책임, 보장된 가동률, 우리가 무시했던 것들이요. 저는 제안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자카르타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택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한국에게 거절당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했어요.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디, 반갑습니다. 저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리처드, 솔직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들어보죠. 저는 숨을 한번 삼키고 말했습니다. 당신 말과 달랐습니다. 한국이 더 빠르고 더 책임집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아디, 세상은 변합니다. 그 말투가 이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달랐습니다. 여유가 아니라 냉소 같았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고 가동률까지 보장했습니다. 미국은 그런 게 없었어요. 리처드가 웃었습니다. 짧고 건조한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쪽으로 가셨습니까?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리처드가 말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한테 오시는 건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걸렸습니다. 말투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우리를 설득했는데 이제는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조건을 다시 검토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리처드가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새 제안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흘 뒤 이메일이 왔습니다. 미국 측 수정 제안서였어요. 저는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했어요. 가격이 올라 있었습니다. 처음 제안보다 15%나 높았어요. 저는 급하게 리처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가격이 올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처드가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수요가 늘었으니까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수요가 늘었다고요? 우리가 몇 달째 협상하고 있었잖습니까?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아디, 시장 논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생산 라인이 한정되어 있으니 가격이 조정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한국은 생산 라인이 차서 우리를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미국은 생산 라인이 한정되어 있으니 가격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태도가 정반대였어요. 그럼 납기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처드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4, 5년 정도 예상됩니다. 4, 5년이라.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원하시면 빨리 결정하세요.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면 가격이 또 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확신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설득력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보호와 전략을 말하더니 이제는 지금 안 사면 더 비싸다만 말하고 있잖습니까? 리처드가 짧게 웃었어요. 아디, 비즈니스입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제안서가 떠 있었습니다. 올라간 가격, 애매한 납기, 불명확한 조건들. 저는 서랍에서 한국 제안서를 꺼내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한국은 가격이 명확했어요. 항목별로 쪼개져 있었고 총액도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납기는 361로 확정이었어요. 미국은 모든 게 유동적이었습니다. 가격도 변하고 납기도 불확실하고 조건도 협의 가능이었어요. 저는 두 서류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처음 리처드가 왔을 때를 떠올렸어요. 완벽한 정장, 자신감 넘치는 태도, 보호라는 달콤한 말. 그때는 설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우리가 선택지를 잃자 태도가 바뀐 겁니다. 오후에 하산 국장에게 보고하러 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국장이 물었어요. 미국 쪽 어떻게 됐나? 저는 제안서를 건넸습니다. 가격이 올랐습니다. 국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 15%나 올랐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요가 늘었다고 합니다. 국장이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어요. 수요가 늘었다니. 우리가 몇 달을 기다렸는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납기도 4, 5년으로 늘었습니다. 국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농락당하는 거 아닌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장이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물었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거절했고 미국은 가격을 올렸습니다. 유럽 쪽은 납기가 더 오래 걸리고요. 국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실수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조달팀 선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어?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좋습니다.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자신했나 봐.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자신한 게 아니라 착각했던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선택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선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되겠지.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어떻게든 되긴 하겠죠. 최악의 방식으로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리처드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변한다. 비즈니스다. 감정적으로 받지 마라.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해 보이니까 가격을 올린 거였어요. 선택지가 없으니까 압박한 겁니다. 한국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공부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미국은 우리를 고객으로만 봤습니다. 돈 내는 사람으로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또 한국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아이는 신이 나서 춤을 따라 하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이미 넘어갔어요. 기술도 넘어갔습니다. 우리만 뒤에 남은 겁니다. 월요일 아침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참석 인원이 평소보다 많았어요. 국방부 차관까지 왔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들고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산 국장이 먼저 상황을 보고했어요. 현재 전투기 도입 사업이 교착 상태입니다. 한국은 생산 일정상 불가하다고 했고 미국은 가격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차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하산 국장이 대답했어요. 15%입니다. 납기도 4, 5년으로 늘었고요. 회의실에서 한숨 소리가 나왔습니다. 차관이 물었어요. 한국 쪽은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까? 국장이 저를 봤습니다. 아디. 자네가 직접 설명해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라 최소 1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차관이 테이블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1년 뒤엔 가능하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답은 없습니다. 그때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수준입니다. 조달팀 선배가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먼저 계약해서 우리 자리가 밀린 겁니다. 차관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어요. 왜 말레이시아는 되고 우린 안 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쪽은 결정이 빨랐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고민하는 동안 말레이시아는 계약을 끝냈습니다. 차관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늦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인정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프로젝터를 켰어요. 스크린에 말레이시아, 한국 협력 발표 영상이 떴습니다. 악수하는 장면, 환호하는 사람들,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전투기. 저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폴란드 담당자의 말이 반복됐어요. 약속을 지키는 방식이 다릅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몇 달을 협상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하산 국장이 대답했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차관이 말을 끊었습니다. 최선이 이겁니까? 한국한테는 거절당하고 미국한테는 바가지 쓰고. 회의실이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돈을 아끼려다가
자리를 잃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결정했다면, 조금 더 진지하게 접근했다면.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어요. 차관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미국 쪽 가격 협상 여지는 없습니까? 조달팀 직원이 대답했어요. 시도해봤지만 단호합니다. 오히려 빨리 결정 안 하면 더 오른다고 합니다.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쪽은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1년 뒤 재논에 가능하다고 했지만 확신은 없습니다. 차관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왜 이렇게 됐나? 왜 우리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차관이 저를 봤습니다. 말해보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아끼려다가 자리를 잃었습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차관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제안은 처음부터 구체적이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고 납기도 명확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조건을 찾으려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차관이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게 잘못입니까? 협상이란 원래 그런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상은 맞지만 상대를 잘못 봤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파트너를 찾고 있었어요. 하산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디, 지금 우리 탓이라는 겁니까? 저는 국장을 봤습니다. 탓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차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계속하세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선택지가 많았어요. 폴란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집트, 줄 서 있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조달팀 선배가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현실적으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국 쪽 비싼 가격을 받아들이고 4, 5년 기다리거나 둘째, 한국에 다시 접촉해서 1년 뒤 재협상을 시도하거나. 차관이 물었습니다. 둘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다른 방법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유럽 쪽도 확인했지만 납기가 더 오래 걸립니다. 회의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하산 국장을 봤어요. 국장, 솔직히 말하세요. 어느 쪽이 낫습니까? 하산 국장이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미국 쪽이 안전합니다만 가격 부담이 큽니다. 차관이 저를 봤습니다. 아디씨 생각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한국입니다. 하산 국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차관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한국 방문 때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비고의 사진, 박 상사의 손, 공장의 스티커들, 도윤의 말,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한국은 우리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지형, 우리 기후, 우리 상황에 맞춰 계획을 세웠어요. 미국은 범용 데이터로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폴란드 담당자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납기를 지키고 책임을 진다고요. 하산 국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릴 거절했잖습니까? 저는 국장을 봤어요. 우리가 먼저 거절했습니다. 조건 재협상하자고 했을 때 우린 재논에 없다고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한국 쪽으로 다시 접촉하세요. 하산 국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차관님, 한국은 1년 뒤에나. 차관이 말을 끊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조건 전부 맞추고 다시 문 두드리세요. 기술 협력부터 정비 거점까지 전부 받아들이겠다고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문은 우리가 닫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어서 다친 거라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자카르타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산 국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아디, 자네 말이 맞았어. 내가 오만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장님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착각했어요. 국장이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받아줄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죠.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는 돈을 더 줘도 늦습니다. 신뢰의 순서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자카르타에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말레이시아 전투기를 만들고 있겠죠. 우리 자리였을 수도 있는 그 라인에서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1년 뒤를 기약해야 할까요?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요. 퇴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국 방산 수출 호조, 동남아 시장 공략 가속화. 저는 볼륨을 낮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출발선보다 뒤에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또 한국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어요. 아이는 몰랐습니다. 아빠가 그 나라와 협상에서 졌다는 걸요. 아내가 저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저는 작게 웃었어요. 배웠어. 많이.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에서 한국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유효 기한이 한참 지난 서류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거기 숫자들은 살아있었습니다. 납기 360일, 가동률 90%, 부품 공급 책임 명문화. 우리가 놓친 것들이요. 저는 제안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협상에서 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시간에서 졌습니다. 타이밍을 놓쳤던 겁니다. 이제 돈 주고도 못 사는 건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신뢰였습니다.